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현경병 전 한나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부동산 논란으로 촉발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집단 사표를 제출했던 6명 가운데 정무, 민정, 시민, 사회수석을 동시에 교체하는 겁니다. 이 떠나는 사람들 한마디씩 남겼는데요. 강기정 정무수석, 매일 정치 철학과 국가 비전을 공유하는 하루 시작했다, 참 소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바로 사표를 제출한 당일에 청와대를 떠났다고 합니다. 청와대 단체 태칭방에서도 퇴장을 했다고 하는데 별다른 메시지를 남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큰 영광이었고 기쁨이었다.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한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 임명된 참모진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정무수석에 사선에 최재성 전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3기 청와대 아마 그 야당과의 관계 등등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정무수석에는 최 전 의원이 임명이 됐고요. 민정수석에는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됐습니다. 아울러 시민사회수석 김재남 기후환경비서관이 임명이 됐는데 이번 청와대 참모진 개편,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혼선 또 다주택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주된 이유였던 만큼 새로 임명된 3명의 수석은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방금 떠나는 사람들의 메시지 보셨습니다만 김조원 민정수석의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이야기를 남기지 않았고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도 참석하지 않아서 좀 그 마무리가 아쉽다라는 그런 얘기가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참모진들의 소감은 아직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만 이와 같은 인선과 또한 메시지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부동산 관련해서 만약 인사를 했다 그러면 정책실장이나 경제보좌관을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문제는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으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청와대 식구들이 다주택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급적이면 한 채로 만들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최근에 나타난 부동산 여러 가지 어떤 민심의 분노 이런 것들을 다잡기 위한 어떤 6인 전체 어떤 보좌관들의 어떤 책임 있는 어떤 사표 제출이었는데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했고 또 대통령께서도 인사수석과 같은 몇 분 같은 경우는 교체할 의지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선 정무수석, 그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수석, 그 다음 민정수석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정무수석은 이미 여러 가지 교체설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구성원들 중에서 이제 실제로 야당과 파트너십이 강한 분을 최재성 의원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재 우리 국회에서 여야 협치가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는데 그것을 빨리 복원해달라. 또 정기국회 준비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지고 민정수석은 사실은 김조원 수석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컬러를 지닌 분을 선택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거의 민정수석은 사실 검사 출신이고 검경을 사실 이끌어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면 여전히 대통령께서는 이번 민정수석에도 그와 같은 의지는 없다. 내가 청와대에 앉아서 검찰을 또 경찰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고요. 마지막 이제 시민사회 수석은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시민사회 수석 김건성 원래 그분이 목사십니다. 시민사회 수석이. 근데 그분의 교체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본인이 또 다주택자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교체하는 식으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체를 왜 대폭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당이 현재 전당대회 수준에 있고 또 개각과 관련된 문제에서 다음번 전당대회에 뽑힌 새로운 당대표와 함께 전폭적인 필요하다면 그것은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그때 그분들에게 조금 더 네. 생각할 수 있는 말하자면 계징권을 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소폭의 교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 같은 개편을 단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 또한 앞으로 청와대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전반적인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방금 그 최재성 정무수석을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 의원님 보시기에는 정무수석이 과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최 전 의원 굉장히 강성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신친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정치 활동을 해오면서 네. 많은 국민들도 기억을 하시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그 공격적입니다. 야당과는 각을 세운 적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도 과연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은 이왕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다도 이제는 정무수석답게 여야 간에 그 열린 정치가 이제 좀 시작될 네.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큰 틀에서 보자면은 지금 교체된 사람이 6명이 사표를 낸 거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3명이 됐는데 2분이 다주택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와대에 쏟아졌던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인사로서 급한 불을 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노영민 비서실장도 그렇고 그 김상조 정책실장이라든지 네. 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의 상황에 의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마침 대통령께서 그 회의에서 말씀하신 걸 들으면은 참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 지금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세금 폭탄에 의해서 부동산 폭탄이 돼버릴 겁니다. 어떤 폭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도요, 작년 연말 대책도 그렇고 이번 대책도 그렇고 발표하고 며칠 동안은 잠잠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적어도 최소한 한 달 또 6개월, 1년을 보고 정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번에는 법을 얼마나 뜯어 고쳤습니까? 그렇다면 긴 호흡으로 해야죠.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국민들이 희망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귀담아 듣고 그걸 반영을 했더라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이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개편 등등은 상당히 좀 미흡해 보인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6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는데 3명이 남아있죠.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김혜숙 인사수석, 윤두환 국민소통수석 3명은 남아있고 뭐 유임이 일부 될 수도 있다. 아니다.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시간을 갖고 있다가 이제 모두가 다 교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통합당에서는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 뭐 당연한 주장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의 이 청와대의 동향을 일정하게 알고 있는 분들, 청와대 출신을 포함해서는 교체되지 않겠냐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갑작스럽게 다 바꿀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 다른 두 자리를 비롯해서 더 추가적인 교체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김에 청와대의 다른 부분까지 또 좀 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다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비서실장 휘하 수석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경제, 정책 기조를 다루고 있는 부분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즉 김상조 정책실장이나 이호순 경제수석 같은 부분까지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통합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 개각과 좀 맞물려 돌아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민심을 좀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뭐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큰 틀에서
말하면 정책실장과 경제보좌관의 경지를 예상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 이 개각이라고 하는 차원의 어떤 문체성 개각보다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파트너가 되는 새로운 당대표와 새로운 또 정권 연장, 네. 정권의 말하자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현 정부의 참모진들하고의 소통을 강화하는 네. 방식에 방식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새로운 구상과 맞는 그런 인선들을 하고자 하는 룸인 것이지, 현재 어떤 장관들이나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 말하자면 경질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걸 미리 미루어 짐작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양상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엔 좀 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지방 오늘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49일째 장마가 이어지면서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 장마 집중호우가 연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비 피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물난리 속에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한 내용이 있으니까 보고 난 뒤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 빠졌던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던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결국은 그것도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하는. 이번에 막동강 본류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도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보가 물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에 강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둑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수압이 올라갔기 때문으로. 지난 주말 사이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강의 제방이 터지면서 비 피해가 상당히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8일에는 섬진강, 9일에는 낙동강 제방이 무너졌는데요. 이 섬진강 제방이 무너졌을 때 통합당에서는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비 피해가 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날 낙동강에서 피해가 발생하자 바로 또 이 피해가 발생한 지점이 보 바로 앞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보 때문에 강물 수위가 높아져서 그래서 비 피해가 발생을 했다. 홍수 피해 4대강 사업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피해 원인, 책임 규명에도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기회이다. 전문가 평가를 당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대강 논란이 다시 이 정치권에서는 불붙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같은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김 의원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은 지금 현재 비가 오고 있고 상황이 지금 계속 진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볼상사납다, 여든 야든 그렇게 보여지고, 우선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빨리 현재 사태를 빨리 구조하고 예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최소화하려고 하는 공동의 노력들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평가하면서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니탓내탓 하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 보인다.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2018년에 7월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요,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홍수 피해 예방 가치가 제로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4대강이 있음으로 해서 홍수를 막았다는 그런 어떤 결과치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합천 창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되기도 하고,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수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나 실제로 사업의 마무리 자체가 상당히 깔끔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4대강 사업 전반을 가지고 니탓내탓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은 60년 만에 큰 사라오 태풍 이후에 큰 피해를 우리가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예를 들면 치수 사업, 홍수 예방 사업의 기준을 뛰어넘는 또 새로운 변화가 기상 이변으로 있다라면, 그동안 섬진강 유역이나 그동안 4대강 사업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정도의 새로운 댐 조절 방식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 4대강이 유익한가 아니냐 하는 프레임 논쟁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게 필요한 것이지, 어떤 것은 보 때문에 홍수가 더 났다, 4대강 때문에,
사대강이 있어서 그나마도 막았다. 이렇게 사실 근거하고 상관없는, 사실은 지역에 따라서 전혀 다르고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네. 논쟁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에서 벌이는 공방에 대해 상당히 좀 비판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의 경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9.11 테러가 2001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에 이제 2011년에 통일본 대지진이 있는데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원인 규명, 특히 책임자로서 처벌받은 사람이 있는지, 외국에서는요, 완전한 그 정리가 다 끝날 때까지 누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를 않습니다. 일단은 현장 중심으로 해서 수습을 하고 그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복구, 또 회복, 정상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까 화면에도 나갔습니다마는 네. 국회 지도부가, 정당 지도부가 현장을 방문한 이런 경우는 제 현장에서, 외국의 경우에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현장의 자리에서는요, 행정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 확인차 가면 되는 겁니다. 국회나 현장의 정당의 차원에서는 법제도로 평상시에 하는 것이고요. 본인들 다 지역구가 있으니까 지역구 가서 조용히 하시는 게 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데, 아마 국민들도 그걸 보면서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특히 피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심할 텐데, 섬진강과 낙동강에서 있었던 이런 부분들에서는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나중에 서로 간에 공방이 벌어지는 거에서는 태양광도 마찬가지지만 4대강 사업도 필요한 겁니다. 태양광도 그렇고. 그리고 다 벌어지고 진행됐지 않습니까? 이제 필요한 거는 이 두 곳도 다 제방 관리의 문제였던 겁니다. 나중에 정확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원인 파악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 대책을 세우니까. 그런데 틀림없이 아마 거의 그렇게 나와요. 이런 경우는 제방 관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길고 긴 강, 550km 되고 몇백 킬로들 되는 강에서 거기 한 곳 터진 걸 가지고 뭐 누구 탓이다 아니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네. 이번 장마가 가장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길고 또 가장 많은 양이고 뭐 거의 신기록을 다 세우고 있고 또 다음 주까지도 내내 계속될 텐데 지금 이런 식의 네. 가면요 정말 또 국민들 부동산에 이어가지고 더 화나실 것 같아요. 네. 이 같은 정치권 공방에 대해 선배 의원들로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들려주셨는데요. 방금 현 의원님 태양광 말씀하셨죠. 이것만 하나 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 피해가 일으킨 부분 가운데 살펴보면은 전국에서 지반이 약해져서 산사태가 일어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배경에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이 무너지면서 여기서 촉발됐다라는 얘기가 보수 야권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화면부터 보도록 할게요.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것이 태양광 발전 시설의 난개발이라고 보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반이 약해져 곳곳에서 산사태가 났고, 즉 현 정부 들어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등으로 태양광 설치를 한 곳들이 많았고요. 이것이 확대가 되면서 산지를 깎아 설치한 바람에 산사태 피해가 늘어났다라는 것이 보수 야권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가운데 1%만이 산사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또 나오고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너무 야권에서 지나친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은 태양광도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지금 홍수가 나면서 산사태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특히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하실 겁니다. 네. 그런 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앞으로 향후에 제대로 그 안전성을 강화하는 부분이 남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지금 전국에 그 이전에 없다가 지금 12,000여 곳이 생겨났는데 이 태양광이 지금 이제 장마가 50일에서 60일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한 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돼야 될 태양광이 지금 거의 활용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걸 설치 이용률이라 그러는데 설치 이용률이 2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일사량이라든지 발전 단가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차원이 있고, 그리고 정말 심각한 거는 지금 설치되고 있는 대부분의 태양광이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이 정부는 국산화를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안정되고 우리 경제에도 기여하고 그 여러 가지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대로는 안 돼요. 그렇군요. 지적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정조사 또는 특별위원회를 좀 설치해서 자세한 상황을 들여다보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 불안하신 건 사실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태양광 설비 자체가 벌목을 통해서 나무를 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 자체가 사실 나무가 지니고 있는 홍수를 막아내는 기능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집안을 약화하게 만들고, 그래 건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고, 또 만에 하나 태양광의 그것을 청소하는 그 약품이 굉장히 독합니다. 네. 그래서 토양을 굉장히 오염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 자체라기보다는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비판이 그 속에 녹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태양광이나 말하자면 풍력이라고 하는 것이 원자력을 그만두고 다른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오히려 이것이 홍수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야권이 하고 싶은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실제 건수보다는 적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다라면 앞으로 태양광 설치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가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하는 게 뭐가 나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을 정치권이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어떤 에너지 정책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비판적 목소리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공방의 배경, 그 의도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 피해가 크게 나고 하면은 아시겠지만 여야 의원들 앞다퉈서 그 복구 현장을 찾아가곤 합니다. 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이 논란의 중심에 선 몇몇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 정의정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 이 복구 현장 찾은 사진이 보도가 됐는데 너무 그 옷차림이 깨끗했다. 흙 같은 게 하나도 묻지 않았다라는 그런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따라가 사진을 찍기도 하지만 또 본인들이 직접 SNS에 올리기도 하는데 이 같은 논란이 거세지자 정의당 측에서는 사진을 내렸다고 합니다. 정의당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복구 작업 초반에 찍은 사진이고 이 복구 작업하는 중간에는 굉장히 좀 바빠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 여야 정치인들이 복구 현장을 찾았을 때 불거지는 논란, 이번에도 좀 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위원님? 사실은 우리 현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차라리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예산을 어떻게 만들고, 현재 기재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추경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예비비를 쓰자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그것이 더 국회의원다운 역할이 아닌가. 가서 그냥 사진 하나 찍고 돌아오는 데서 또 욕먹고 이런 것이 재탕 삼탕 반복되는, 또 오히려 여당 야당 지도부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 대우해 주느라고 행정력이 그게 써서 오히려 실질적인 일도 못해요. 기자 대우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제로 집중하지 못하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치인들이 차라리 그런 사진 찍으러 가는 보다는 조금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지역구에서 정말 혹시라도 산사태라든지 그런 비 피해가 말하자면 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점검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민생에 또 수해 복구에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도 내보내드렸습니다만 여야 의원들이 사진만 찍으러 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방금 정의당 의원들 굉장히 좀 열심히 복구 현장에 매진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의제를 먼저 선점한 곳은 통합당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지도부들 지난주부터 이렇게 복구 현장을 찾고 있고요. 오늘은 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호남을 챙기고 나서서 상당히 큰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통합당 앞으로 과거와 달리 호남에 관심을 갖고 가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민주당에선 상당히 좀 긴장하는 기세가 좀 여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혁신적인 메시지 던지면서 받아보라고 할 것이다. 앞으로 지지율이 상승되는 국면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장기가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긴장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 같은 시국에서 민주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통합당 무엇을 좀 경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부동산이 결정타인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라든지 정당 지지도, 대선 후보 지지도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워낙 하락세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하락세에서 훨씬 더 깊게 더 아프게 하락할 겁니다. 이대로 가면. 네. 그런데 사실 미래통합당이 반사이익을 그렇게 얻는 게 아닙니다. 여론조사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지지도가 이탈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호감도가 높아지는 거로 가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실타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지금 수해 현장 같은 경우도 네. 화면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그런데 정말 제대로 하려면 저기 계신 분들이라면 다 나눠서 전국을 다 가야죠. 호남, 충청, 영남, 네. 강원 다 가야죠. 그리고 그 지역의 현황을 다 모아가지고 지역별로 현장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게 더 낫겠죠. 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정말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포항 지진이라든지 강원도 고성 산불 지진이 지금도요 텐트 치고 그대로 이재민 생활하는 거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집행 안 되는 곳, 재정이 집행 안 되는 곳이 다수입니다. 그런 것부터 고쳐야 되는 거지 이번에 또 반복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치권 전체의 신뢰를 떨어지는 게 반복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다르게 볼 부분은 이제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네. 또 여러 지금 윤희숙 의원이라든지 당 지도부 일부 또 나름대로 개혁적이거나 국민 민심에 와닿는 의원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는 것은 미래통합당에는 굉장히 희망 메시지고 더불어민주당에는 굉장히 힘겨운 부분이 되고 있고 네. 앞으로 그게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주당, 그렇다면 앞으로 또 어떠한 타개책을 또 좀 더 고안하고 또 고심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에 제4공장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송도 제4공장은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25만 6천 리터 규모로 투자 금액은 1조 7,400억 원입니다. 제2호 바이오 캠퍼스 부지까지 확보되면 전체 투자비는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세포주 개발에서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슈퍼플랜트가 될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4공장 건설로 인해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약 5조 7천억 원, 또 고용 창출 기대 효과가 2만 7천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7일 말레이시아 전력공사와 플라우인다 가스복합 발전 사업에 대한 전력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서남쪽으로 60km에 있는 플라우인다 섬에 총 1200메가와트 용량의 가스복합 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생산된 전력은 앞으로 21년간 TMB에 전량 판매되며 한전은 사업 기간 동안 총 29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5천억 원의 매출을 확보하게 됩니다. LG U+는 일상에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증강현실, AR 글래스, U+ 리얼 글래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U+ 리얼 글래스는 안경을 쓰듯 착용하면 렌즈를 통해 원하는 컨텐츠를 보여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시중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5G AR 글래스를 판매하는 건 글로벌 시장을 통틀어 LG U+가 처음인데요.
착용 시 렌즈를 통해 눈앞의 가상 공간에 최대 100인치 이상의 스마트폰 화면을 띄워주기 때문에 이동할 때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스몬비의 위험성을 덜 수도, 소파나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할 때 스마트폰을 팔로 들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향후 목표는 지금보다도 조금 더 안경에 가까운 무게, 그리고 조금 더 고객들이 지불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서비스와 디바이스의 성능을 만들 예정이고, 하나그룹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0억 원을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이 성금은 재해구호 물품 지원과 수해 피해 지역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부에는 주 하나토탈, 하나건설, 하나솔루션,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등 계열사 6곳이 참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충청 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100여 명은 다음 주 중 수해를 입은 농촌 마을을 찾아 피해 복구 작업을 도울 예정입니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장남 이모 씨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기록에 대한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다음 공판에서 증거 동의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에서 2월 복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즈투데이였습니다. 지난 7일 금요일에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인 오는 14일에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의료 서비스 공백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단 휴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료 파업이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파업 사실은 최후의 수단이기도 하죠. 이 같은 초강수를 왜 의사협회에서는 두고 있는 건지 오늘 그 입장을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이번 파업의 이유가 되고 있는 정부가 발표한 계획부터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내용인데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4,000명 이 지역 의료전담 의대생을 증원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의대생 증원이 없었고 또 코로나19 위기를 겪어보니까 역학조사관이나 중증 외상 등의 특수 분야 또 기초과학이나 바이오 등의 의과학자가 부족하다, 절실하다 이런 이유를 정부에서는 밝히기도 했는데 그런데 의사협회 이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부터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변인님. 예. 일단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의사 인력이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고 하시는 이유가 네. 결국에는 취약지라든지 특정 분야, 꼭 필요한 분야의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보충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 현상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취약지라든지 특정 분야의 의사 인력이 부족한 건 맞지만 이것은 네. 의료 인력이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는 문제인 것이지 의사의 절대 수가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그 지금 취약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사실은 취약지라는 것이 도시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수도권이라든지 도시에 의사는 많고 하지만 시골이나 취약지는 적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의사만 적은 것은 아닙니다. 예, 의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간호 인력이라든지 네. 예, 같은 보건 의료인들도 다 적고요. 사실 보통 분들이 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살고 싶어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인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분들도 서울과 수도권을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지역에 여건이 있거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수도권에 자녀분이나 어떤 여건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사실 조금 큰 병이 있으면 서울에 있는 유명병원을 찾는 게 사실 현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사실 환자 자체도 적은 것, 그런 문제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의사를 증원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네.
자, 이 지역의 의사는 모자르고 도시로만 쏠려 있는 현상을 어떤 그 의료진의 수를 늘림으로써, 의사의 수를 늘림으로써 그것을 보충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부의 이야기를 한 건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의사 수 부족 현상, 예를 들어 OECD 평균은 1000명당 3.5명, 한국의 경우는 1000명당 2.4명인데 서울이 3.1명, 경북이나 충남 같은 경우에는 1000명당 1.4에서 1.5명입니다. 이 같은 의료 격차를 없애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의협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가 지역의 의료 수가를 더 높여주는 등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대변인님, 뭐 지역에 더 높은 진료비를 적용해서 의사분들을 더 지역으로 좀 가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방법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그 적정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료비를 얼마나 올려야 된다고 보시는지가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면은 사실 건보료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답변에 앞서서 OECD 네.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지금 OECD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언론이라든지 네. 정부 관계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OECD의 보건 통계는 그렇게 한 가지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표가 있고,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서로 다른 이런 의료 환경을 서로 비교해 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OECD에 그러면 예컨대 지금 우리가 의사 수가 적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평균보다 많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들이 그러면 우리보다 더 좋은 의료 서비스, 의료 환경일까라는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 보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코로나 같은 위기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유럽의 이탈리아입니다.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 OECD의 이 통계에 의하면은 의사 수가 1000명당 4명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2.4명인데 한의사 선생님들을 빼면 2.0명 정도 된다 네. 하거든요.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의사 수는 우리보다 산술적으로 2배인데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이탈리아의 환자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야 되고 이탈리아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지금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탈리아는 대부분이 공공의료,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의료입니다. 그런데도 사실 코로나 위기에서 이탈리아 의료진의 어떤 질적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나라의 환경에 따라 좀 봐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답변 드리면은 얼마나 그러면 더 올려야 되냐라는 네. 것인데요. 저 이거 OECD를 가지고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의료 비용, 경상 의료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균이 8.8%대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국민께서 의료 비용으로 지출하는 돈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적은 돈을 지출하지만 의료를 이용하는 횟수라든지 병원에 재원하는 재원 일수 같은 경우는 독보적인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 국가입니다. 일본과 함께 언제나 1등을 다투는 국가거든요. 다시 말해서 비슷하거나 더 낮은 비용으로 의료 이용에 있어서는 평균보다 2배 이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꿔 이야기하면 의료 서비스의 가격이 굉장히 낮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2018년에 국회에서 여당의,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죠, 남인순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산술적으로 통계를 내보았을 때 어떤 의료행위, 진찰료라든지 네. 수술 같은 경우에 원가에 비해서 지금 책정된 수가가 75%밖에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의료계라든지 정부 관계자 그리고 정치권에서 사실 다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죠. 75% 정도 수준인 현재 의료 수가를 갑자기 100%, 120%를 만든다면 국민의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네. 일률적으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의료 선진국이다. 전 세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말하는 상황이 됐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의료의 서비스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이 받는 만족도나 질도 중요해진 시대가 됐다면 적어도 필수적인 의료 분야, 분만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중증 외상 이런 것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과목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는 적어도 먼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보상을 좀 늘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조금 더 대접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부담이 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건강보험료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건강보험료에 지원을 해야 되는 국고보조라는 게 있거든요. 법에는 20%까지 보조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우리나라 역대 정부들이 대개 10에서 15% 사이만 보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돼 있다면은 결국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를 어떤 것에 적용해 줄 거냐라는 걸 굉장히 선별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코성형, 미용 성형 수술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찬성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반면에 중증으로 외상이 당했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강보험이 커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차이들을 우리가 좀 정밀하게 해서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명확치 않거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들은 조금 밀어놓고 급한 것들 위주로 한다면은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어떤 역량이나 수준에 이르러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같은 부분이 좀 사전에 논의가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내놓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부분 어떠한 내용이고 또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를 살펴드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한병원협회 등등 이 병원들의 협회가 있습니다. 병원협회에서는 이번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또 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의협에서 좀 한마디 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병원이 충분한 의사 인력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의사 양성 과정이 대형 병원의 생존만을 위해 운영됐음을 잘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하며 가성비의 열매만을 취해왔다. 정부와 대형 병원 사이의 의사들은 일회용 건전지가 되어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기도 한데요. 예,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의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서 그래서 저희의 고민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짧은 자리에서 설명드리기 좀 어렵다는 건데요. 일단 병원협회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굉장히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전혀 다른 조직입니다. 의사협회는 우리나라의 면허를 갖고 있는 의사가 모두 소속이 된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병원협회는 말 그대로 병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회원사로 병원을 가지고 있는 협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병원협회의 관점은 사실 병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관점과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의사를 좀 더 쉽게 고용하고 의사 인력을 좀 안정적으로 수급받는 것 이런 것에 이제 있어서 정부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입장인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적을 드릴 것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원이나 병원장분들이 다 이것을 동의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오늘 아침에 이제 한 일간지에서 서울의 이제 고려대 의료원 원장님 인터뷰한 것을 이제 게재를 했는데요. 사실은 거기에 계신 병원장분들 중에서도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컨센서스, 그러니까 이런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협회 입장인 것처럼 나간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건전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얼핏 들으시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공의라고 하는 지난주 7일에 파업을 했던 전공의라고 하는 대학병원에 가보시면 이제 레지던트라고 흔히 얘기하는 젊은 의사들이 있죠. 근데 이 젊은 의사들 사실 근무 시간을 따져보면 100시간씩 됩니다. 80시간, 100시간, 120시간씩 되는데요. 일반적인 다른 분야에서 보통 주 40시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2배, 3배 정도를 근무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런 근무를 하느냐. 사실은 이제 수련이라고 하는 본인이 뭔가를 배워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이면서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피교육자인 그런 신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미덕처럼 여겨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개인에 대한 투자라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 근무한 걸 굉장히 참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전공의들은 일반적인 전문의를 채용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의 2배, 3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전공의를 1명 채용하면 1명이 있으면 전문의 2-3명을 채용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고요. 바꿔 얘기하면 전공의가 1명이 부족하면 전문의로 2-3명을 채용을 해야 되고
그것은 전공의의 어떤 임금이 수준을 감안을 하면 4-5배 이상 돈이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병원 경영에서 전공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의사 양성 과정이라는 것이 사실 전문의를 취득하고 나서 각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일생을 놓고 이제 의사가 어떻게 활동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부족하고요. 대개는 전공의 수련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가장 효율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전공의의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전공의가 열심히 하고 나와서 전문의를 취득해도 실제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 산부인과에서는 계속 늘어나지만 분만할 수 있는 기간 계속 줄어들거든요. 왜? 분만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적고. 근데 그런 것들은 가만히 안 돼 있고 오로지 병원에서 일할 산부인과 전공의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지금 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결국 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을 헌신하고 나서 나오게 되는 이런 과정이 건전지, 일회용 건전지에 비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산업적인 관점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의사협회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에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 함께 보시면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라는 국민 58.2%였습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4%에 머물렀는데요. 약 3배, 2.5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찬성하는 분들은 공공의료인력 확충, 지역의사 양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찬성한다라고 밝혔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논의가 아직 부족하다, 의료계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에 조사한 내용이고요.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의협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환자단체 연합회에서는 환자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의협, 무엇보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일단 설문조사 결과는 저희는 사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결과가요? 예,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를 많이 뽑는다 그러면 사실 일반적으로 좋을 거다, 나쁠 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의사의 수는 사실 의료 비용과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취약지라든지 특정 분야를 지원하는데 사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와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런 부분은 여론은 저희는 계속 설명을 드리면 점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거라 보고요. 환자를 볼모 삼는다라는 부분, 저희가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사실 환자를 놓고 병원을 나서서 거리로 나온다는 게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일이 맞고요. 저희도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이야기 드리기 전에는 사실 지금 이렇게 공론화되지도 않았고 정부에서도 저희가 아무리 반대 의견을 피력을 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국민들께 너무 죄송하고요. 이런 일이 없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입장을 전환해서 이런 우려하시는 일이 좀 없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파업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보니까 무언가 접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을 것도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통해 국민들을 위한 의사 또한 어떤 그 정부로서의 기능을 좀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